오늘 제가 선택한 세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약입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사망하게 되죠. 향료를 뿌리게 되면 흑사병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피를 갈아준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수메르인들은 석판에다가 문자와 그림을 남겨놨죠. 이 만병통치약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인류는 이제 병의 원인이 세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2차 대전 한복판에서 발명된 항생제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이 아스피린은 제약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아스피린은 최초의 화학 합성 약품이기 때문입니다. 흑사병의 공포와 육두구에 대한 미신 때문에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었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인더스토리는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세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약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의 흑사병의 공포를 묘사한 것입니다. 1346년 최초로 유럽에 흑사병이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사망하게 되죠. 당시 중세 시대 카톨릭이 지배하던 유럽 사회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흑사병이 전파되는 경로를 시간순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흑사병은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흑사병은 원래 몽골의 스텝 지역에서 발생을 하였고요. 징기스칸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과 유럽에 전파가 됩니다. 유럽에 처음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공포가 전달이 되면서부터 카톨릭이 지배하던 유럽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새로운 이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흑사병 의사라는 새로운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흑사병 의사는 이렇게 기묘하게 생긴 옷을 입고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의학 지식을 퍼뜨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들이 사용했던 그 처치 방법 중에는 피를 갈아준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 때 한 의사가 이런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육두구라는 향료를 뿌리게 되면은 흑사병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것이죠. 이 논문을 발표한 근거는 당시에만 해도 흑사병이 냄새로 전파가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향료를 몸 주변에 뿌리고 다니면 흑사병이 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었죠. 그렇다면은 이 육두구는 어떻게 생겼는가?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육두구 열매를 말려서 그것을 갈아서 향료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육두구와 함께 많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정향입니다. 정향과 육두구.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육두구나 정향은 유럽에서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육두구나 정향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중동 지역이었죠. 왜냐하면 그런 지식들은 먼저 흑사병을 겪었던 이슬람에서 전파된 지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시 정치적인 상황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흑사병이 한참 유럽에 창궐하던 그 시기에 중동 지역은 오스만 제국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단순히 중동 지방을 점령한 했을 뿐만 아니라 오스만 제국은 아프리카 지중해 그리고 동유럽까지 진출해 있었어요. 따라서 유럽의 입장에서 볼 때는 관점에서 볼 때는 육두구를 얻기 위해서는 오스만 투르크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죠.
따라서 그 유럽의 귀족들이 육두구를 찾았지만 육두구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 육두구의 가격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 비쌌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달걀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유럽에서 구할 수 없는 이 육두구를 찾기 위한 경쟁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시발점을 열었던 인물이 바로 콜럼버스입니다. 여러분은 콜럼버스가 왜 신대륙을 발견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콜럼버스가 이사벨 여왕으로부터 돈을 투자를 받아서 신대륙으로 탐험을 했던 이유는 그 명분은 바로 육두구를 찾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찾으면 금보다 더 비쌌기 때문이죠. 콜럼버스 이후에 수많은 모험가들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이 육두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젤란이었죠. 마젤란과 콜럼버스는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수많은 탐험가들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육두구를 찾아다녔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대항해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항해 시대가 되는 모티브는 바로 육두구였던 것이죠. 결국 이 모험가들의 그 노력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육두구를 찾은 것이죠. 중동 지방이 아닌 곳에서 육두구를 찾게 되는데 그곳은 바로 인도네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육두구를 발견한 국가는 포르투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대항해 시대를 주름잡았던 국가들은 네덜란드와 영국이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국기처럼 보이지만 저것은 국기가 아니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영국 동인도 회사의 깃발입니다. 이 두 동인도 회사들은 서로 경쟁도 하고 협력을 하면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죠. 한때는 사이가 좋았던 영국과 네덜란드는 결국 두 차례에 거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주목할 부분은 1665년에 있었던 두 번째 전쟁입니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두 번째 전쟁에서 네덜란드가 승리를 합니다. 판전승을 거두죠. 그러면서 네덜란드는 승자였던 네덜란드는 영국으로부터 인도네시아의 룬섬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습니다.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죠. 그 이유는 룬섬이 육두구의 산지였기 때문이죠. 대신에 네덜란드는 자기들이 별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던 뉴 암스테르담을 영국에게 인도하게 됩니다. 즉 승자였던 네덜란드는 육두구의 산지인 룬섬을 받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던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뉴 암스테르담을 영국에게 넘긴 거죠. 그런데 이 딜은 역사상 최악의 딜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뉴 암스테르담은 나중에 뉴욕이 되니까요. 영국은 뉴 암스테르담을 넘겨받은 후에 이름을 뉴욕으로 바꾸게 된 것이죠.